유형자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상의 감가상각비는 35,000원이고 신규로 취득한 금액이 62,000원이다. 단기 중에 기당치 매각 금액이 47,000원이다.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계당치의 취득 원가는 기초가 있고 새로 취득하면 기계당치의 취득 원가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분하면 기계당치의 취득 원가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기말 기계당치의 취득 원가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서 기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요. 기계당치를 처음 취득한다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느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비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고 처분하면 그만큼 감가상각 누계액도 준다고 그랬어요. 기말 금액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기계당치의 장부 금액이 되는데 요 기계당치의 장부 금액을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처분대가 받은 금액이 있으면 여기 처분 손익이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올해 감가상각비가 35,000원이래요. 그럼 여기 일단 35,000원 들어가겠죠? 기계당치 신규로 취득한 금액이 62,000원이에요. 그럼 여기 62,000원 들어갈 겁니다. 단기 기계당치 매각 금액이 47,000원이래요. 그럼 여기 47,000원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숫자들을 보면 기초의 기계당치 취득 원가는 7만 원이고요. 기말의 기계당치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0원이고요. 기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예요? 3만 원이라고요. 다 됐네. 여기까지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문제에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유형자산 처분손익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숫자만 맞추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두 개 더하면 13만 2천 원인데 10만 원 나와야 된대요. 그럼 얼마에 판 거예요? 얼마짜리 판 거예요? 3만 2천 원짜리 팔았겠죠 뭐.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4만 5천 원인데 3만 원 남아 있어야 된대요. 그럼 감가상각 두 개 얼마 없어진 겁니까? 4만 5천 원에서 3만 원 남아 있어야 되니까 15,000원 없어졌겠죠 뭐.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 나와요? 얘에서 얘 빼면 그렇죠. 3만 2천 원에서 15,000원 빼면 얼마 나오냐면 17,000원 나온다고요. 그럼 장부금액 17,000원짜리를 47,000원에 빨았으니까 얼마 이득 났어요? 3만 원 이득 났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요. 괜찮으세요? 근데 선생님 전 솔직히 이것도 복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압축해 볼게요. 나는 이것도 복잡해!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그럼 제가 이거 그냥 안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딱 합치면 기계당치의 기초 장부 금액일 거 아닙니까? 그쵸? 기초 장부 금액. 여기다 할게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장부 금액이잖아요. 그럼 기초 장부 금액이 있겠죠. 아무튼 취득하면 기초 장부 금액이 늘겠죠. 아무튼 감가상각하면 장부 금액이 줄어요. 아무튼 처분하면 장부 금액만큼 줄 거예요. 그러면 기말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처분하는 금액을 기계당치의 장부 금액이라고 하고 여기 현금 대가 처분하는 걸로 처분 대가만큼 현금이 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맞춰도 된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장부 금액이라고요. 그럼 기초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6만 원. 기말의 장부 금액 얼마예요? 7만 원. 문제 보시면 얼마 취득했대요 올해? 6만 2천 원짜리 취득했죠? 그럼 여기 6만 2천 원짜리 취득했고 감가상각 얼마 있어요? 3만 5천 원. 그쵸? 그럼 계산해 볼까요? 6만 원 더하기 6만 2천 원 한 거에다가 3만 5천 원 빼주시고 기말에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처분할 때 얼마 없어진 거예요? 17,000원 없어졌다는 거 우리가 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17,000원이고 처분할 때 받은 돈이 47,000원이니까 이쪽에 처분 이익으로 3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게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하시는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돼요. 아니 여기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요것만 약속. 이거 저희 시험에 한 문제 자주 나와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2번.
A사는 X1년 초에 기량치를 10만 원에 취득하였고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0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X2년 말에 동기량치의 진부화로 인해서 순공정가치는 4만 원이고 사용가치는 4만 5천 원으로 판명되었다. X2년도에 계상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 물어봤는데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1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 빵 정액법이니까 매년 2만 원씩 감가상각하겠죠. 그럼 X1년도에 2만 원 감가상각하면서 자산이 줄었으니까 X1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은 8만 원일 거고 또 자산이 감가상각비로 2만 원 감소할 거니까 장부금액이 6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X2년 말에 지금 손상차손의 사유가 발생했고요. 순공정가치가 4만 원이고 사용가치가 4만 5천 원이래요. 회수 가능한 액은 어떤 금액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이요. 그래서 4만 원과 4만 5천 원 중 큰 금액이니까 4만 5천 원을 회수 가능액으로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은 15,000원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이 문제인데 그 다음 연도에 회수 가능액이 7만 원이래요. 그 환입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겠어요? 환입으로 인식할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장부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 동안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럼 잔여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15,000원 동안 5,000원으로 감가상각하면 변해진 장부금액을 잔여 내용연수 동안 생각하니까 45,000원 나누기 3년 하면 15,000원 나와서 장부금액이 3만 원일 거라고요. 근데 X3년도에 회수 가능액이 7만 원이래요. 그럼 손상차손 환입으로 4만 원 다 잡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그랬죠.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손상되지 않았을 때 감가상각비가 2만 원이니까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금액은 4만 원이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상차손 환입을 잡으니까 환입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 10,000원. 괜찮죠? 최근에 여기까지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2번까지 봤고요. 이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이 3번이랑 4번이 3번, 4번, 5번이 올해 2021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교재에 추가된 문제 3개거든요. 좀 보실게요. 최근에 여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1번 제조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당위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약회사가 연구개발 활동에서 약을 만든대요. 근데 이 약을 만드는 동안 이 기술력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기는데 이 약 만드는데 기계장치가 쓰였대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약 완성시켜서 약 팔아서 수익 나올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약 완성시켜서 약 팔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얘도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자산의 취득 원가에 얹어줘요. 돌아와서 제약회사가 약을 만드는데 기계장치를 썼대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약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 있다가 약이 팔려서 수익 나올 때 그때 비용 처리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2번 단기 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월 단위로 생각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봤죠? 앞에서 월 단위로 감가상각하는 거. 월 단위로 하는 거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일 단위로 하고요. 좋아요. 3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도중에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의 발생 여부를 매기말 본다고 했는데 와 이건 뭐 말이 길죠? 맞는 소리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유형자산을 더 이상 안 쓰고 이제 팔 것 같아. 그럼 이제 사용 안 할 거고 조만간 팔 거라고요. 사용 안 하고 조만간 팔 거기 때문에 얘들 계정을 다르게 분류해요. 그걸 투자자산이라고 하고요. IFRS에서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다음에 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이제 안 쓸 거기 때문에 조만간 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도 안 합니다. 근데 감가상각을 안 하는 대신 얘는
혹시나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가격이 자꾸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안 하지만 손상차손은 매기말 검토해요. 원래 손상차손은 매년 인식하는 건 아닌데 내가 팔 자산으로 내놓은 자산은 매년 손상차손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IFRS에서 얘기하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입니다. 체크만 좀 할게요. 한번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안 하고 손상차손을 매기만 한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4번. 유형자산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가상각은 원가의 배분, 재평가는 공정가치 평가, 손상한 미래 받을 돈의 감소이기 때문에 다 다른 요소라서 각각 따로따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합니다. 그래요. 맞고요. 5번 보시면 감가상각은 자산의 수익 창출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수익 창출 방법을 반영한 게 아니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반영해요. 그렇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소비하는 형태에 따라 얘기하지 수익 창출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안 돼요. 수익 창출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 방법은 안 돼요. 옛날에 어떤 회사가 호주에 금광을 샀다고요. 물어봤어요. 금융감독관한테. 요 금광 안에 금이 600억 어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X1년도에 100억 어치 칠 거고 X2년도에 200억 원어치 캘 거고 X3년도에 300억 원어치 캘 거니까 X1년도에 6분의 1로 감가상각하고 금강을 X2년도에 6분의 3으로 감가상각하고 X3년도에 6분의 3으로 감가상각하는 수익 창출 형태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안 돼? 물어봤다고요.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No! 이랬다고요. 왜 노라고 그랬냐면 야 금값 오르면 중간에 금값이 오르면 네가 금 캐는 거랑 상관없이 달라질 텐데 이건 안 되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만 결정해 그랬다고요. 이게 안에 있는 금의 양, 올해 600kg 정도 금이 매장돼 있는데 올해 100kg 정도 뺄 거야. 그러면 600kg 분의 100kg 이건 가능하지만 수익 기준은 안 된다고 했다고요. 왜?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감가상각과 손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1번 기업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 및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로 구분되며 회계상 감가상각비에서 내용연수는 기업 특유의 내용연수를 말한다고 하는데 맞는 소리죠.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기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기간이 월 단위, 주 단위, 6개월 단위, 연 단위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을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손상 이후 손상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에 장부 금액에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요.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맞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 이건 무슨 소리가 뭡니까? 감가상각을 하다가 손상차손이 일어나면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회수 가능액이 올라간다면 요 경우엔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입 인식할 때. 그게 요 말이라고요. 제가 환입까지는 손상차손에서 안 가리켰는데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저희 시험에 요 문구가 한번 나와서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계산 시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라고요. 그렇죠? 5번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제조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인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맞아요. 이거 뒤에 무형자산을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약을 개발한다고요. 근데 약 개발하는 약 기술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기술력은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무형자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계장치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갔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5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수합계법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X1년 7월 1일 날 기량치를 150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여기 X1년 12월 30일이 되면 6개월만큼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X2년 6월 30일 날 처분했다고요.
그럼 또 6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해주고 처분해줘야 되거든요. 120만 원에 처분했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중간에 기중에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 것만큼 일단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월할상각 같은 경우에 기중에 취득해서 1년 풀로 감가상각한 게 아닌 경우에 연수합계법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쉬운 게 보세요. 5년이기 때문에 상각률을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되니까 분모는 15고 첫 연도에는 5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연도의 역수. 그럼 X 1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쓰고 X 2년 6월 30일 날 처분했으면 또 6개월 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1년 동안 15분의 5의 상각률로 상각해 줄 거라고요. 그쵸? 아 그럼 이때 반하고 이때 반하겠지만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취득 원가가 150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죠? 그 다음 분모가 뭐예요? 15고 연수합계법이니까 분자가 5라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50만 원 나오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때랑 이때 감가상각해서 1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50만 원 나왔다고요. 그럼 요 시점에 장부금액 얼마겠어요? 100만 원. 그럼 유형자산 처분해서 처분이익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은 20만 원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요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저희 시험에 실제로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다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기중에 취득해서 기중에 팔았는데 보유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첫 번째 상각률밖에 안 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계산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